사도라는 게 어떻게 생겨요? 사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개인 거예요? 공공재예요? 개인 건재. 느낌이 뭐예요? 도로니까. 공공재 느낌이에요? 사유지 느낌이에요? 도로는 사유지 느낌이죠. 맞죠? 이 두 개가 엇박자가 난다니까? 사도가 설명을 하자면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도는 두 가지예요. 요 두 개만 알면 돼. 사도가 있고요. 사도가 있어요. 아씨. 사가 큰 경우 뭐 있어요? 이거 지자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도로는 공공재인 도로는 도로지만 사유재산으로 볼 게 더 크다. 동의바다와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공공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도란 말이야. 예. 그런 것들은 동의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매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애매하면 여러분 지금 하는 공부가 저랑 같이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마스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애매한 영역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공무원이다. 애매하면 뭐라 할래요? 여러분이 애매하면 그래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허가해주자 이러겠어요? 동의받아와 이럴 것 같죠?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따른 경매 나온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라고 했으니 건축가 나는구나. 그러지 말고 요거 개발한 있으면 건축물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을 띄면 설계사 나오겠죠. 그 찾아가서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하수관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지역 설계사무소에 알아봐도 되고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전을 갖고 있는 원래 주인이다. 밑에 김 사장이 와가지고 사장님 땅 조금만 잘라주세요. 도로 좀 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시세가 평당 10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싸게 파는 것까지는 비싸게 팔고 팔아봤자 면적 얼마 안 되잖아요. 맞죠? 남은 땅값이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땅값 협상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면 굴착 동의 좀 받읍시다. 나도 그 도로 좀 씁시다. 내 그 금액에 해줄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A 사장이 뭐라 해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안 돼. 예. 이런 비일비재하게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팔 때 이 사람이 내 땅 없으면 개발 못 하는구나 이 생각이 이거 협상해가지고 무조건 이거 가격 올리려는데 해봐야 면적 얼마 안 되잖아. 거기 도로가 남으로써 옆에 단지가 들어오면서 내 땅값 올리면 훨씬 크거든. 예, 그래서 토목 설계사 데리고 가서 동의서를 같이 받고 시작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무튼 그 나머지 절차는 어차피 법적인 거는 전문가들 데리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도를 볼 때 도가 크냐 사가 크냐 이걸 꼭 구별해서 보시고 애매하면 물어가면서 하시라. 법에는 뭐라 돼 있다? 법에는 지정 공고했다라고 하면은 건축법상의 도로 됩니다 라고 하는데 건축허가가 엄청 많은 여러 개 과를 회람을 해가서 나는 거고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 해주겠다라고 해버리면 또 답이 없는 게 많고 그리고 또 좀 이거는 약간 민족의 자긍심을 해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랑 다시 배운 현대사 조선의 역사를 보면 완전 딴 나라예요. 딴 나라. 특히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제가 국뽕이 완전 사라져버렸거든요. 배신감이 들 정도로. 나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뽕에 취해 있었다가 이런 지적도라는 그 자체가 일제시대 때 생긴 거예요. 그전엔 지적도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민족의 정기를 빼앗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게 진짜 나쁜 행동인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쇠말뚝을 박는데 민족의 정기가 왜 뺏겨요? 그게 들면 우리도 일본 가서 그 쇠말뚝 받고 오면 되잖아. 그게 이제 부동산 공부하다 알게 된 건데 일본이 그나마 근대화된 측량을 한 거였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땅에 쇠말뚝 박는 걸 본 역사가 없잖아. 우리 풍수지리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지적도가 생기고 그 쇠말뚝 막는 거 보고 일본 놈들이 뭐 민족의 전기를 빼앗네 어쩌다 했거든. 자, 그러면 지적도가 먼저 생겼겠어요? 도로가 먼저 생겼겠어요? 조선시대 때 도로는 개인 땅, 집 있는데 지적이 없었잖아. 대강의 경계만 있었죠. 그러니까 대강의 경계니까 여기가 내 땅, 여기가 네 땅 경계가 없다고 대충. 맞죠? 담장 먼저 쌓으면 지 땅인 거. 도로가 그 사이로 이렇게 났다고. 지적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도로들이 먼저 생기고 그 위에 지적도가 생겼어요. 건축법이 언제 생겼겠어요? 한참 뒤에 생겼겠죠. 그래서 실무와 법이 안 맞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법 적용이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빨리 재개발, 재건축 좀 해버리면 좋겠다. 서울에 있는 지적도들이 대부분 강북 쪽의 지적도들 아직 일제 때 지적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 재개발해서 싹 없애고 지금 어떤 서울의 위상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법만 달라당 알고 지정공고한 도로는 허가나는구나 하지 마시고 협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굴착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겠구나. 요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A씨의 허가, 종전 허가를 취소시켜버려라.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이제 이어서 건축물 용도별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다 오셨죠? 건축물 용도별 분류는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이거 외우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정도만 하고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콕 집어서 좀 깊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저는 여기다가 쓰면서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막 편하게 말하면 뭐랑 뭡니까? 건축물이라는 땅이 나오면 안 되지. 건축물은 뭐랑 뭐예요? 집과 집 아니면 상가지 뭐. 상가란 말보다 뭐 상업용 이래야 더 맞는 말인데 공장도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집 아니면 상가지 뭐. 그죠? 그럼 집이면 뭐예요? 집이면. 집이다 이러면 집을 원래 집을 안 하죠. 건축법상에는 주택이라 하죠. 예. 단독주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한 개의 필지에 소유권이 여러 개 있다. 공동주택이라 하죠. 다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만 부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독주택은 순수 단독주택이 있고요. 순수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죠. 다가구 주택은 뭐죠? 101호, 102호, 맞나요? 301호, 뭐 등등등 가구가 분리되어 있다, 맞죠? 예.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있지만 뭐예요? 근데 소유권은 한 개죠. 예. 얘는 주택으로 쓰는 게 3계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660제곱미터까지만 짓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또 뭐죠? 기본이 거의 모든 조례에서 그렇습니다. 1가구 1주차가 기본이에요.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면적이 작으면 저 줄여도 됩니까? 예. 조례로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고 동네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부분 조례에서 한 가구에 주차 한 대씩 뭐 이렇게 넣어라. 원룸식으로 방을 작게 뽑았다. 그럼 0.7대 0.5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사이에 애매한 게 한 개 있어요. 그게 다중주택입니다. 이거는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줄게. 대신에 치사를 빼라.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는 없고 잠만 잘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정의예요. 고시원하고 비슷하게. 근데 기숙사 비슷하게 이렇게 써라 이거예요. 예. 그 대신에 주차는 어느 정도냐? 이거는 막 주차 2대만 있어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시설 면적 150당 한 대 뭐 이렇게 하고 추가 100에 한 대 뭐 이런 거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예, 왜냐면 웬만하면 주차 2대가 땅에 나아지거든요. 요거는 330제곱미터까지만 지어라 뭐 이래 돼 있어요. 시설 면적으로 몇 개만 지어라 이런 건 없어. 요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중주택은요 토지가 땅만 좋으면 40평부터도 가능해요. 지어보면 주차장을 많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40평짜리도 다중주택 지으면 지어진다니까. 원룸 작게 뽑으면. 근데 다중주택을 짓고 안에 치사가 불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다중주택에서 치사가 안 되는데 그거를 뚫어내는 기술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 다중주택은 치사가 안 되는데 이런 편법을 써서 다중주택에서 치사가 되게 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인덕션. 인덕션 불법 설치해가지고 다 합니다. 정말로. 정말 불법입니다. 인덕션 불법입니다. 근데 빼면 코드 빼면 애매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중주택이 주차장 없는 다가구 비슷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 작아도 할 수 있죠. 맞죠? 예. 그래서 다중주택이 뭐 괜찮은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이따가 사례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개인 투자를 한다면 다세대 주택 만날 일이 제일 많죠. 다세대 주택은 어떤 거였죠? 얘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세대별 소유권이죠. 토지는 지분으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지권 형태로 대지권으로 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이 몇 개층까지 되더라? 4개층. 4층과 4개층은 다른 겁니다. 4층은 1, 2, 3, 4, 4층 이거고요. 4개층은 6층짜리 건물인데 집으로 쓰고 있는 게 3층부터 6층까지다. 요게 4개층 이 뜻입니다. 주택으로 4개층을 쓰고 있고 역시나 660제곱미터까지만 허가가 나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공동주택의 가장 흔한 게 아파트죠. 아파트는 주택이 몇 개층? 예, 주택이 5개층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다 나머지 대지권 공동소유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 빌라를 옆으로 짓는다 그러면 연립이죠. 그죠? 허가 받아가지고 단지형으로 빌라를 짓는 게 아니고 단지형 지을 때 갖다 붙여버리는 것도 허가 납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부분 볼게요. 상가는 어떻게 생겼느냐. 상가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으냐 사이즈가 크냐 이 차이에요. 이 차이. 땡땡 시설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으면 뭐라고 부르느냐. 사이즈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부르고요. 사이즈가 크면 땡땡 시설 이렇게 불러요. 근린생활시설도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요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정해놨어요. 꼭 필요한 걸 해놓고 목욕탕이 여기 들어가고요. 소매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도 여기 들어가고 작은 거요. 휴게 음식점이면 술 팔아요, 안 팔아요? 술 안 팝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의원급 병원들 있죠. 요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이종 근생은 나머지죠. 나머지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시설 기준은 몰라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마트 편의점 있죠? 24. 이거는 뭐예요? 이마트 24는 일종 근생 소매점이거든. 맞죠? 근데 그냥 이마트는 뭐예요? 판매시설. 선생님, 그러면 크다는 게 얼만큼 클 땐가요? 1000제곱미터 이상. 몰라도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은 몰라도 되고, 그냥 사이즈가 커지면 이래 되는구나. 시설 면적 기준은 몰라도 투자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어요. 그냥, 커지면 이래 되는구나. 쌤, 그러면 땡땡 시설로 하면 되죠. 용도 지역에서 안 되는 경우가 좀 덜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 시설이 되는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주차장법, 소방법, 장애인 관련법 다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 병원에 임대 주고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죠. 맞나요? 병원인데 알아보니까 내과야. 땡땡 내과야. 그거는 일종 근생 의원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좀 큰 병원 뭐 있노? 아산병원은 너무 커서 좀 그렇잖아요. 세브란스가 개인 차원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서울병원쯤 된다. 서울병원이라고 있어요? 서울병원이라고 있어요. 있겠지, 서울병원 찾아볼게요. 이게 전부 다 서울병원이요?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의원이라는 의원 다 떠있는데, 예. 서울병원 뭐 장례식장도 있고 나오네. 예. 일단 칩시다. 죄송합니다. 예. 큰 병원이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무슨 시설이겠어요? 의료시설이죠. 면적 기준 저 몰라요. 몰라요. 우리 몰라도 돼요. 왜냐면 우리 의료시설 지을 일이 있나. 그죠? 저도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김종률 아카데미다 뭐예요? 교육시설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건 이종근생? 이종근생, 소매점이에요? 여기는 이종근생 학원이겠죠. 그죠? 근데 옆에 보면은 엄청 큰 대성 학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육연구시설이겠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임대준다. 이종근생 사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업무시설 좀 큰 거 짓는다. 그러니까 강남에 건물 좀 큰 거 짓는다. 그럼 업무시설 되는 거예요. 업무시설 지을 일 많아요. 업무시설은 500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저는 업무시설 짓는 것도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업무시설 짓지 마라 그러거든. 그럼요. 일부를 휴게 음식점을 넣으면 되잖아. 좀 넣거나 뭘 해가지고. 왜요? 업무시설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넣어야 되고 이럽니다. 대충 요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땡땡 시설들을 할 일이 거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전문 설계사한테 의뢰를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그 허가 나느냐 찾아보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은평구 가련동의 원룸 경매 나온 사례를 보겠습니다. 토지가 46.5평이라고 되어 있고 사진용지 좀 봅시다. 이렇게 생긴 원룸이에요. 부동산에 가보면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그냥 원룸 건물 이래 부르잖아요. 봤더니 101호, 102호 이거 다 쪼개져 있고 도면 좀 보겠습니다. 건축물 도면. 반지하 봤더니 방이 한둘 세 개 있죠. 1층 봤더니 한둘 셋 네 개 있고 2층도 4개가 있고 3층은 공동 취사 공간 되어 있어요. 공동 취사 공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인집. 맞죠?
이게 공동치사 공간이라고? 그러면 아침 7시 반에 201호가 올라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공동치사 공간 문 열어봐. 나 라면 좀 끓여 먹고 출근하자. 그럼 주인집에서 뭐라고 해? 꺼져 이 자식아. 이 물건 봤더니 3층이 22평이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난 안에는 안 가봤습니다. 답사 안 가서 모릅니다만 내 장담컨대 이거 분할해가지고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만들어놨어요. 실평수 20평이면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 잘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3개, 4개, 4개죠. 원룸 밑에 11개 있거든. 밑에 원룸이 11개 있고 위에 주인집 방 3개짜리 있어요. 그런 거다. 서울에서 얼마 하겠어요? 아니 은평구 가련동인데 여기 원룸 임대 엄청 잘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 원룸 임대 엄청 잘 될 거거든. 원룸 하나당 월세 얼마 받을까요? 50만 원만 받자. 50만 원만. 그럼 11개니까 550 월세 나오겠네. 그리고 주인집 있는 거예요. 얼마쯤 하겠어요? 다가구로 지으면 어지간하면 20억 할 거예요. 아니 월세 550짜리 그냥 월세만 550 나와도 10억 넘는단 말이에요. 그냥 월세만 550 나온다. 걸린 상가다 15억은 한단 말이에요. 15억 넘을 것 같네. 그죠? 15억 가까이 할 것 같거든. 그 위에 주인집이 있잖아요. 20억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지를 봤더니 감정가가 13억이거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쬐끔 살펴봤더니 건축물 대장이 뭐라 해놨어요? 다중주택 써놨죠. 주차장은 뭐라고 써놨어요? 꼴랑 2대 이렇게 써놨죠. 화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중주택은 그러면 왜 그렇게 싸게 감평했어요? 자, 화면 볼게요. 감정평가사가 볼 때는 공시지가 320만 원짜리 땅이거든요. 그걸 670만 원에 감정했어요. 공시지가 대비 몇 배 정도 한 거예요? 2배 좀 넘죠? 그래서 땅을 10억 정도에 감정했다고. 땅 따로 건물 따로 감정했는데 원가법으로 건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거 다중주택이 월세 얼마짜리고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건물 보니까 888평이네. 330제곱미터 조금 안 되게 지어놨네. 맞죠? 88평짜리 지어놨네. 그럼 이거 새로 짓는 거 얼마 좀 들겠어요? 2014년도에 지었으니까 이때 당시로 치면 한 6년 지난 건물인데 그때로 치면 한 500만 원 든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게 4억 4천이잖아요. 맞죠? 4억 4천에 뭐 부대비용, 잡비용 뭐 들 거라 보면 한 5억쯤 들 것 같은데 5억 들 건데 2억 7천 좀 싸게 감정했네. 그냥 6년 지난 거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감정한 거예요. 수익률이 얼마 나오고 시장에서 얼마 되고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자체가 좀 쌌어. 그런데다가 이제 유찰돼갖고 10몇 억이 낙찰 받았잖아요. 되게 물건 괜찮은가요? 그죠? 원룸이 잘 먹힐 만한 동네다. 이러면 괜찮은 물건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는다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내놓을래요? 부동산 사장님, 내 여기 가련동에 주인 세대 위에 있는 원룸 주택 내 주인인데 주인집 비워놨는데 월세 550 나옵니다. 한 20억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내놓을 거 아니야. 맞죠? 사러 갈 때는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와봐요. 가련동에 원룸 11개짜리 주인 세대 위에 있는 원룸 11개짜리 건물 있는데 보러 오세요. 그럼 뭐라 할래요? 건축물 대장 좀 먼저 봅시다. 봤더니 다중주택이네? 그럼 부동산에 뭐라 할까요, 여러분이? 어디서 밑장 빼기를 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자, 서로 면적이 얼마였죠? 60에서 80평. 코너일 때는 다가구로 넣읍시다 했었잖아요. 몇 평이 좋다, 몇 평 되는 했죠? 50평짜리도 가능합니다라고 했었죠. 근데요, 이제 다중주택이 될 만한 자리다. 이런 데는 40평도 괜찮아요. 40평짜리도 위에 주인집이 46, 24 건폐율이 60%니까 46, 24쯤 하면은 한 20몇 평쯤 나아지잖아요. 맞죠? 1층만 40평짜리여도
1층만 주차장 2대만 넣어주면은 40평짜리도 다중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어요. 지을만 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원룸을 짓잖아요. 그러면 각 세대, 어쨌든 가구별로 뭐랄까, 도배상파 보일러에 세탁기에 뭐에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인입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재미가 없긴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종 일반 주거지역 투자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빌라나 다중주택이 건축비는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빌라 투자 경매로 한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저는 어지간하면 투자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저 도산할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투자를 8개를 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딱 봐도 지금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밀려오는 잔금 압박에 공사비 압박에 아유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야, 내 절대로 안 살 거다. 뭐 투자금 어디 이 송금해라 이런 말 하면 절대 해주지 말라고 내가. 이 마약이라니까 이게. 아무튼 요런 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많고 대학교 근처 이런 데들 다중주택 괜찮아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건축 허가와 공사 중단된 건물 공약법 보겠습니다. 요거는 페이지를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서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 담당자에게 건축하려는 설계서와 건축 관계자를 지정하여 허가를 득하고 2년 내에 착공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동그라미 한번 치고 갑시다. 그리고 건축 관계자는 누구 있어요?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되어 있잖아요. 시공사가 우리 시공자라고 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 맞는데 우리 편하게 시공사라 불렀거든요. 시공사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이러지 말고 시공사는 땡땡 건설사죠. 설계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사죠. 감리자는 누구예요? 아까 그 건축사예요. 해보면 아까 그 건축사입니다. 왜요? 우리가 외주 감리를 줄 만큼 큰 건물 지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설계한 사람한테 감리도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집단만 건축이다. 허가만 있고 착공이 없느냐, 건물이 지어져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로 필기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만 있고요. 착공은 없는 건물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 장 잠깐 보겠습니다. 건축법 11조 7항 봤더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은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아니고 하여야 한다 돼 있죠. 건축 허가를 내준 지자체 담당자들아, 지자체야, 다음에 1, 2, 3에 하나에 해당되거든. A씨의 허가, 종전 허가를 취소시켜버려라. 뭐라고 돼 있느냐?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동안에 착공 안 했어? 착공 안 했어? 그러면 허가 취소시켜라. 그 다음에 착수를 했지만, 착공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때도 허가 취소시켜버려라. 이래 돼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들, 요령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낙찰자고 여러분들이 종전 소유자이라고 해봅시다.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건축주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제가 낙찰 받고 여러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낙찰자인데요.
차장님, 저 허가 저한테 좀 넘겨주시죠. 착공도 안 했던데.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얼마? 얼마? 한 5천만 원 달라고 한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허가 받은 지가 1년 지났거든. 허가 받자마자 경매 넘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 허가 받고 한 1년에서 2년 사이가 거의 다 경매 나온다 해도 1년은 넘어가요. 거의 다. 그죠? 1년 훌쩍 넘어가요. 2년이 되기 한 6개월 남았어. 근데 그럼 여러분 저한테 돈 얼마 요구하게 할 수 있겠어요? 허가 받느라고 설계비가 한 3천 들었다 치고, 근데 저한테 돈을 달라 그래. 낙찰자인 저한테 돈 달라 그래. 얼마다 부를 수 있겠어요? 많이 부를 수 있어요? 한 3천만 원 부르면 제가, 됐어요. 뭐. 6개월 마저 채워서 2년 마저 채워가지고 허가 취소시키고 내가 다시 허가 받지 뭐. 이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사이에 주차장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예전 허가로 지금 허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야 되겠지만. 맞나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다? 이런 데는 2년 만기를 기다렸다가 취소시키면 되겠죠. 맞죠? 예,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허가도 있고 착공도 한 경우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우선 착공을 했는데 건축물이 거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취소 신청을 해야 될까요? 또는 승계로 갈까요? 예,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용인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를 해봤는데 취소가 굉장히 힘들어요. 착공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이 아니고 그 허가 담당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건축 허가는 종전 소유자의 무형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용인의 처인구에 있는 건물, 용인의 처인구의 에버랜드 바로 앞에, 그게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에버랜드 앞에 그 다가구 짓다가 만 상태 땅만 팠어요. 그때 경매가 나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허가를 취소시키고 싶었습니다. 취소시키려고 이제 건축가를 찾아갔지. 제 처가 용인시 공무원이거든요. 와이프한테 이야기해놨어요. 여보, 남편 간다고 이야기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그 건축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놨어. 근데 갔지. 이거 허가 취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법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은 이게 맞다 이거야. 법은 이게 맞는데, 공무원이, 종전 소유자 A씨가 계속 공사 못 하겠네. 경매로 넘어갔으니 계속 공사 못 하겠네. 내 허가 취소시켜줄게. 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취소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 무슨 법에 그래놨는데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내가 막 싸웠지. 그리고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나한테 엄청 지랄하는 거야. 당신 미쳤냐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과장님하고 왜 싸우냐고. 당신 미쳤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도 똑같아 이러면서 막. 처인구청에서 1차전, 집에서 2차전 했거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무형의 자산이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그 건축사 있죠. 그죠? 감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이라기보다는 그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행정 소송을 해 가지고 허가 취소 신청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경우죠. 짓담한 경우가 이제 건축물이 좀 있는 경우. 요거는 막 골조 정도만 있다고 써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승계가 편하죠. 맞죠? 승계로 가닥을 잡고 하면 됩니다. 선생님, 취소도 안 되는데 승계는 됩니까? 승계는 돼요. 뒷장 볼게요. 밑에 보면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러분 요거 갖고 있다가 공무원이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요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사 통해가지고 행정소송하게 해서 승계받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보여주도 부정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소송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리도 없어요. 아산에서 사례인데, 대법원 사례인데, 경매사건 요 사건에 대해서 낙찰받고 나서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시 명의 변경할 수 있게끔 이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요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낙찰받고 나서 하면은 내 명의로 건축허가 변경됩니까? 예. 건축주 명의 변경됩니까? 예. 선생님 건물도 경매가 나온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내 거예요. 집담한 경우인데 대위 등기를 해가지고 경매 나온 경우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내 겁니다. 그거는 감정가에 포함된 거거든. 사례 한 개 보여드려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제가 입찰하려고 준비를 엄청 잘 해놨다가 예, 너무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 바람에 입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강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해요? 난 정말 한 번씩 가다 제 행실을 생각하면 앞에 서 있는 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씩. 이거 교재에 없는 답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용인시 처인구 서리에 공장이 경매 나왔죠. 그죠? 그런데 용도지역을 봤더니 생산녹지 지역이고 지목이 전답이죠. 공장이 있으면 지목이 뭐야 맞아요? 장이 맞거든. 근데 왜 생산녹지 지역에 전답이냐? 여기 보니까 푸르미 푸드라고 돼 있고 건물 등기부가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 등기가 났죠. 맞나요? 이 말 조금 어려우면 이게 민법적인 내용인데 조금 설명을 하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압류라는 말보다 더 그냥 직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냥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돈 안 줘? 자식이 그럼 너 경매 넣을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게 기본이죠. 맞나요? 근데 토지를 먼저 토지에다가는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다가 건물을 막 짓고 있거든. 건축 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중인 건물이다. 자, 동산은 압류를 붙여서 경매에 넣으면 된다고요. 빨간 딱지 붙여서. 그런데 부동산은 거래를 하려면 등기를 해야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등기를 하려면 새로 짓는 건물이다. 등기를 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이 나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건축물 대장으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건축 중이면은 이 채무자가 등기를 하겠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건축 중인 채무자가 은행 빚이 많이 밀렸다. 야, 내 빚 갚아야 되니까 공사 마저 빨리 끝내자 이럴까요? 이래도 경매 넘어갈 판이고 저래도 넘어갈 판인데 에라 모르겠다. 그만 지을까요? 중단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민사적으로 볼 때 애매한 거예요.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가 중요하겠냐? 이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냐? 돈 받을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부동산이 거래가 되려면 준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의 안전이 중요하겠냐? 약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이구 봤더니 건물을 거의 다 지었어.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사용 승인은 못 받았지만 얼추 많이 지었네. 권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 맞나요? 근데 골조도 덜 지었어. 그때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땐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겠죠. 따져보는 거죠. 근데
건물을 거의 다 지었다. 아, 그럴 때는 채권자의 어떤 돈 받을 권리를 더 크게 봐주겠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돈 받을 권리, 압류나 가압류나 근저당 등, 근저당 아니겠구나. 압류 권원이라 하겠습니다. 압류 권원에 따라서 이 사람 거를 건물을 거의 다 지었으니까 거래가 돼도 안전하겠네. 돈 받을 권리를 더 높게 쳐주자. 그래서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촉탁에 의해 등기를 했으니 지목 변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도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어쨌든 집담한 건물인데 경매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낙찰받고 나면 뭐 하면 돼요? 건축 나머지 행위 다 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도 지목도 바꾸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물건 지금 등기부를 떼보면 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안 떠? 공장 용지 돼 있죠? 장 돼 있죠? 예, 요거는 경매납당 아닙니다. 요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생산녹지 지역이죠. 생산녹지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만큼 공장 허가가 많이 안 나는데 생산녹지 지역은 식품 공장 허가가 잘 납니다. 식품은 몇 개만 됩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보니까 농업진흥구역도 아니고 맞나요? 예. 선생님, 뭐 농업진흥구역도 공장 되던데요. 예, 그것도 돼요. 농업진흥구역 공장은 농산물 1차 가공 공장 이런 것만 되고 그렇습니다. 계획관리는 뭐 금형, 프레스 5만 거 다 되잖아요. 생산관리는 그 제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 제가 왜 입찰을 안 했냐면, 못 했냐면, 애매한 게 한 개 있었거든. 용인시에서 저 땅은요, 5년간 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예를 들어서 1900 공시지가의 30%니까 이게 얼마야? 한 6만 원, 7만 원쯤 되나? 30%. 7만 얼마쯤 되네요. 그죠? 7만 원 곱하기 6,500제곱미터 얼마야? 큰 돈이죠. 계산을 생각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구하는 공식은 나중에 할 거니까 면제를 해줬어. 근데 이게 공장 유지를 안 했잖아요. 근데 경매에 넘어갔죠. 그래서 용인시는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 상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애매해가지고 경매는 승계취득이 아니거든요. 일반 매매는 승계취득이 맞아요. 근데 경매는 승계취득이 아니거든. 이거 어떻게 법리로 설명을 복잡하게 드려볼까요? 아니면 쉽고 저질스럽게 한번 알려드려볼까? 잘 봐봐요. 잘 봐봐.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를 가서 여자 부킹을 했는데 여자가 벤츠를 타네? 여자 부자구나. 그래가지고 꼬셨어. 꼬셔가지고 사귀었거든? 사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딴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저 여자 사귀는 조건으로 내랑 5년 사귀어주는 조건으로 내가 벤츠 사준 거야. 근데 네가 뺏어갔어? 그럼 네가 벤츠값 물려내. 내가 물려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종전 남자친구는 여자한테 벤츠값 내놔라 할 수 있지만 나한테 내놔라 할 수 없죠. 내가 그거 알고 사귄 게 아니잖아. 내가 벤츠 볼 때 그거 모르잖아요. 나는 맞죠? 맞잖아요?
그 용인 씨가 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맞아요, 민법적으로. 종전 소유자한테 청구해야지. 이게 내 논리였어요. 근데 혹시나 찝찝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공법 제일 잘한다는 공법의 신, 고상철 교수한테 전화했어요. 야, 상철아, 오늘 저녁에 뭐하냐? 술 한잔 할래? 이렇게 불렀어. 근데 상철이만 불러서, 고상철 교수만 불러서 마음에 안 놓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매에 대해서, 집행 절차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강은영 교수님을 또 모셔. 교수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실까요? 교수님 오셨어. 그래 또, 공법의 최고 권위자,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마음이 불안한 거야. 변호사도 한 명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판례가 될 소송을 가장 만드는, 특히 수용보상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쪽에 그 탁월한 역량이 있으신 김은효 변호사님. 형님, 저녁에 뭐 합니까? 술 한잔 할까요? 이 세 명이서 네까지 네 명 모여가지고 이 물건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네까지 네 명 만장일치로 다 통과했어요. 와, 웃기대. 그 세 명이 각각의 법리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이트 부킹으로 이야기했지. 고상철 교수는 이제 법 찾아가지고 이러하기 때문에 아니다. 농지법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니다. 강은희 교수님은 실무제요가 어쩌고저쩌고 아니다. 김은효 변호사님은 법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다. 그랬어요. 기분이 좋죠? 입찰을 하면 되죠? 맞죠? 2차를 갔네. 근데 고상철이 또 술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입찰을 못 갔네. 준비는 완벽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11시인 거예요. 수원법원 마감이 11시 10분인데. 그래서 안 씻고 그냥 가다가 입찰 못 했는데, 그게 1월 7일이었어요. 그 유찰되고, 그 다음에 갔는데, 그 다음 판 높게 낙찰돼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끝났죠. 근데 여기가 이동업이네? 요 남쪽에 삼성 반도체 라인 들어온다는 데잖아요. 엄청. 아이고, 쪽팔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 설명이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공사 중일 때 경매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건물이 있는 경우인데 경매 안 나오는 경우는 승계받는 쪽으로 가고, 합쳐서 나오는 경우는 아까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낙찰받으면 당연히 내 겁니다. 자, 내가 승계받고자 할 때는 요거 보여주면서 하면 되지만, 승계받는다 하더라도 유치권이나 공사업에 대한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종전건축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 필기하십시오. 짓다만 물건이 경매 나온다. 이런 것들은 건물은 매각 제외에 토지만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 물건은 엄청 옛날 사례지만 제가 요때 답사를 갔던 물건으로 요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07에 26486. 지금 경매지를 보면은 대충 요만큼 짓다가 만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 3층 건물인데 골조를 거의 끝냈더라고요. 3층까지 골조를 다 했어요. 답사 때 가보니까. 우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민사적인 게 남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민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낙찰받은 우리가 있다. 낙찰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종전 소유자에게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본이 철거 소송을 넣어야 되겠죠. 맞죠? 철거 소송을 하면서 지료 청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전 소유자 겸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네. 이 사람한테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법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판사다. 판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판결을 할까요? 조정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판사다.
그래, 피고야, 네가 잘못했네, 자식아. 왜 남의 건물에, 남의 땅에 네 건물이 있어? 철거해줘. 라고 할래요? 아니면, 피고야, 네 그냥 좀 적당히 팔아라. 원고야, 네 좀 사주라.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냥 철거 소송이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런 건물들은 법정 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예? 거의 다. 은행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생각할게요. 철거 소송을 낸다. 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내야 되는데 지료 낼 돈이 있으면 공사를 했겠죠. 지료 낼 돈이 있으면 이자를 냈겠죠. 그죠? 그래서 소송을 하면 100에 100% 법원에서 조정을 유도를 해요. 예. 그러면 어찌 되느냐? 조정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 협의를 해주는데요. 출발이 50%부터 되게 그렇습니다. 직업 비용의 50%부터 협의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조정위원이면 뭐 이제 연세 드신 건축사라든지 간평사라든지 이런 분들 들어오시거든. 네. 근데 이게 이제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공사비가 뭐 골조공사가 한 5억이 들었다. 그러면 조정위원들이 원고야, 니 한 2억 5천에 사주라. 저 사람 불쌍하잖아. 이래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 들어줄래요? 싫어요! 이럴래요. 싫어! 이러잖아. 그러면 알았어. 나가봐. 그리고 이제 피고 들어오세요. 이런 피고나 피고 변호사가 들어오거든요. 저 원고 독하네. 이런 식으로. 2억 5천에 안 산다는데 당신이 한 2천에 좀 깎아주라. 그럼 한 2억 2, 3천 이리 협의를 봐. 그럼 원고 들어와요. 이래. 그럼 또 그 여러분 뭐라 할래요? 싫어요! 그럼 또 나가라 그래. 그럼 또 피고 독한 놈 만났다. 좀 더 깎아주라 이래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2억 5천 새로 짓는 거 한 2억 5천이 드는 전원주택을 철거소송 낸 적이 있었습니다. 1억 2천이 중간가였어요. 1억 2천부터 출발. 조정위원이 1억 2천에 사라. 저 새로 짓는데 돈이 2억 5천 들 거고 한데 시간도 안 들고 얼마나 좋냐. 사라. 그 남의 쓰던 집인데 그걸 내가 왜 그 돈 주고 사냐고 싫다고 안 한다 그랬지. 나가래. 그래서 피고 쪽 변호사 들어왔어요. 1억이나 했겠죠? 나는 못 듣지. 들어오더니 자기가 엄청 설득시켰다고. 1억이면 엄청 싼 거 아니냐. 피고처 변호사한테 다 협의했는데 1억이면 좋은 걸 사라 이러더라고. 내가 싫다 그랬지. 그 조정위원 버럭하면서 그거 당신 뭐 할 거냐 이러더라고. 내가 조정위원 얼굴 여기 있는데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옆에 보면서 난 다른 거 할 건데 이랬어요. 뭐 할 건데 이러더라고. 그게 전원주택 말고 할 게 없는 땅인데 뭐 할 거냐. 내가 여기 보면서 주유소 할 건데 이랬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거기서 무슨 주유소를 해. 근데 옆에 하늘 보면서 주유소 할 건데 이랬지. 그랬더니 대화하기 싫은지 나가라더라고. 그랬더니 변호사 들어갔지. 그리고 다시 들어가니까 8천이니까 해라고 이제. 안 그러면 조정 안 된다고. 조정 불성립으로 내가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해래. 그거 알았다고 8천 했지. 한 번 더 쪽팔리면 2천씩 떨어져. 그러면 어찌 됩니까? 투자 비용도 줄이고 공사 인허가 받고 하는 기간도 줄이고 할 수 있나요? 예,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또 어떤 협의가 누가 또 상대방이 하나 더 있냐면 유치권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유치권자다. 골조공사업자다라고 해봅시다. 골조공사까지만 했다. 그러면 공사비 못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할 금액이 골조공사 총액일까요? 못 받은 금액일까요? 거의 다 총액으로, 큰 금액으로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렇지만 요 골조공사에 나간 비용이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철근 비용하고 레미콘하고 비용이 나갔을 거라고. 근데 철근하고 레미콘은요, 이거 외상이 안 돼요. 이거는 그 도급 계약한 시공사에서 줬던, 내가 줬던, 누가 줘도 줬어요. 이거는 골조업자가 주장을 못해. 골조업자들, 그까지 단계에서 종건사든 하더라도 주장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안 나갔을 리가 없거든. 선생님, 그거 내가 어찌합니까? 여기서
조정을 할 때 뭐를 받아야 되냐면 지급 내역을 받아야 돼요. 알았다. 네가 네가 그만큼 공사가 그만큼 한다고 3억 들었다고 하는데 통장 거래 내역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인정할게. 이게 필요한 거죠. 맞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데 어이 이만큼 돈 받았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철거 레미콘 비용일 거거든. 맞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인건비 밀린 거 얼마나 있겠어요? 철거 레미콘 비용은 없어요. 가보면 예. 한 회분 정도밖에 없어요. 철거는 아예 없고 레미콘 비용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도. 인건비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이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다 한 석 달치 일 못 받아서도 계속 일할 것 같아요? 우리 건축주는 뭐 다 지으면 돈 보너스까지 줄 거야. 믿고 하겠어요? 이거 1개월에다가 많아봐야 한 달치 반이에요. 반 정도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거푸집 같은 거 있잖아요. 임대료 등이 밀려 있을 거거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공사비를 못 받은, 덜 받은 유치권자가 있다.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 엄청 세게 나올 것 같죠? 막 나 잡아 죽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에서는 센 척을 해도 인건비 못 받은 동생들이 있거든. 이게 특히 골조 쪽이 주로 그래요. 골조업자가 있고 밑에 그 인부가 있다. 형 동생 사이거든요. 형님이라면 식구가 돼. 그러니까 이 업자가 밑에 여러 명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다니고 이게 되게 많아. 그죠? 근데 종건사가 돈 못 받으면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돈 안 주면 이 사람들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유치권이 여기로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시공사한테 가서 주장해도 시공사에서 뭐라 그래? 건축주가 안 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답한 사람들은 하청의 유치권자, 골조업자거든. 그 골조업자가 이제 환장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거 생기면. 앞에서는 센 척을 해도 자기들 따르는 식구들이 이제 안 따라다니는 하겠죠. 실제로 만나보면 전화 받잖아요. 이 대화 중인데 이 업자가 전화 왔어요. 업자한테 밑에 동생이. 형님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멍멍이야 이보다요. 이 사람들 여기 인건비 노무비를 못 받은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야 이 자식아 네가 일 시켰잖냐. 건축주가 돈 일 시킨 거 아니지 않냐. 네가 일 시켰으니까 네가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여기다 받아라. 내가 네 믿고 이랬지 건축주 믿고 이랬냐 종합건설 믿고 이랬냐. 이 사람의 논리도 말이 돼요. 근데 줄 돈이 없잖아 이 사람 유치권자가. 그래서 유치권자 골조업자든 종건사든 엄청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요 중간에 넘어가면 사실 뭐라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맨 처음 제가 그분을 알았을 때가 지금 제 나이거든요. 제가 올해 49이니까 10몇 년 전에 제가 GS 다닐 때 알았으니까 그때 알았을 때 되게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어요. 결혼도 3번씩이나 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나름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야, 근데 상가 시행에서 한번 망하고 빌라 한번 망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포천 어디서 공사하고 공사비 못 받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럼 이혼할 때마다 다 떼주고 뭐 애 결혼한다 떼주고 와 지금 수급자 생활하고 있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몇 번 겪으면 시공사 금방 망해요. 시공사도 금방 망해요.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협상하기 되게 어려울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대단히 힘들어요. 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사비도 줄이고, 맞죠? 공사비도 줄이고, 공기도 줄여서 사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은 됩니다. 확실히 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물건도 보면은, 뒷장 볼게요. 2008년 4월 7일에 낙찰받았다. 납부를 4월 28일날 했잖아요. 그죠? 4월 8일날 했는데 뒷장 보면 등기가 보존 등기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9월 2일 날 소유자 등록이 됐죠. 짓는 거 몇 달 걸렸어요? 넉 달. 요렇게 다세대 주택 짓는데 엄청 빨리 끝냈죠. 예, 그게 뒷담한 걸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뭐라 그럴까요? 그 부동산을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금매로 사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협상을 잘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도 윈이고 우리도 윈이고 이 사람대로 책임은 이 사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윈이고 이 사람은 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윈 골이죠. 골로 가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이 제일 큰 거죠. 뭐. 딴 자리 한번 볼까요? 요 위로 올라가서 요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거 주의해야 되거든요. 구도심에 나대지에 지목이 돼 땅이다. 그건 뭐예요? 원래 건물이 있던 땅이잖아요. 맞죠? 그럼 있던 건물 어쨌겠어요? 철거했으니까 나대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왜 철거했겠어요? 지으려고 했겠지. 맞나요? 그러면 지으려고가 두 글자가 허가잖아요. 때려 부시기까지 했죠. 나대지에 지목이 된 땅은 거의 대부분 건축 허가와 착공계까지가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만든 LH에서 나온 반듯한 땅이 있잖아요. 이런 땅은 나올 때부터 지목이 된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도심에 있는 지목이 된 땅은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목이 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없어졌네? 그럼 새로 지으려고 했겠구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 위에 사례 한 개, 2012의 2185 사건 한 개 보고 가겠습니다. 교재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그래요. 그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와 저 선생님은 저런 것도 알고 있구나. 법에 이런 뭐 저런 경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들 게 되게 많은데 돈 버는 이야기로 들어가면 되게 싱거워요. 되게 싱거워. 경매 좀 볼게요. 자, 일반 상업지역의 관광특구의 비행안전 5구역에 상대 정화구역 돼 있죠.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그럼 뭐 짓기 좋은 땅? 구도심의 일반 상업지역이래요. 나홀로 아파트가 맞겠네. 관광특구네. 그럼 어떤 건축물 허가가 좀 더 쉬울까? 그냥 어감에서 감 잡고 숙박 허가가 좀 더 쉽겠죠. 관광특구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 봤더니 요래 생겼어. 요런 땅이야. 그럼 딱 봐도 뭔가 느낌 싸하죠. 펜스 쳐져 있잖아. 이거 보니까 뭐예요? 대죠. 지목이 대인 땅이 되게 많죠. 맞나요? 예, 지목이 대인 땅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나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건축 허가도 있고 착공계도 있는데 자기가 다 못 지으니까 중간에 허가 취소를 내버린 거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호재가 있느냐? 삼성전자 있죠? 고덕국제신도시 있죠? 거기에 앞에 일반 상업지역에 경매 나온 땅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는 요런 비주얼이었어요. 팔았더니 이런 걸 짓더라고요.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옆에 하나 더 지었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한 개 지었어요. 보니까 선생님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에 주차 한 대가 기본이라면서요. 근데 이건 주차가 한,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죠. 생활 숙박으로 지은 거예요. 생활 숙박 시설로 이렇게 사실상의 원룸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동이나. 그래서 짓는 거는 다시요. 투자는 아주 심플하다니까. 그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3년 전에, 예, 그게 거의 다예요. 그 밑에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공사하고 뭐하고 이렇게잖아요. 그럼 다가구 원룸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 여기 서쪽으로 미군 기지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그때 가면 큰 돈이 되겠네 이랬어요. 이게 저랑 친한 건축사 형님이 지방에 있는 분인데 5억 3천 쓴다는 거, 이 물건 제가 추천했거든요. 5억 3천 쓴다는 거, 형님 한 800 더 쓰자. 5억 3천 딱 끊으면 그렇다 이랬지. 그래가지고 5억 3천 8백에 낙찰 받았는데 1등 김경환 5억 3천 8백 김경환이 와 낙찰 받다 하면서 앞에서 낙찰 받고 법원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야 종류라 800은 괜히 썼다 그지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형님 뭐 그 돈 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이거 나중에 얼마 돈 될 건데 이랬어요. 인계동 가면 그때 은행골인가 참치집 있어요. 예. 참치집에서 술 먹으면서 야 너무 기분 좋다 이러다가 지방분이니까 평택에 호재가 이거다 듣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라. 그리고 요때가 저도 공장 낙찰 받았을 때잖아. 공장 낙찰 받고 잔금 치기 전이었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공장. 그 이제 야 참치 막 먹으면서 따르면서 800원 괜히 썼다 그지 막. 그 기분 좋아가지고 또 그 형님의 친한 형님을 불렀어. 그래서 세 명이서 내가 술 먹다가 노래방을 갔는데 해바라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살아 그거 가는 동안에 그거 노래 부르다가 간주 때 종류라 800원 괜히 썼다. 이게 투자를 큰 돈 투자했다 생각하면 큰 돈인데 4억 5천이 대출되거든요, 은행에서. 그럼 한 1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예. 얼마에 팔았는지는 말 안 할게요. 요거보다 더 위의 금액입니다. 요거 더 위의 금액입니다. 예,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불법이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종전 소유자가 착공계까지 해가지고 팔면서 땅을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착공계를 넣고 권리는 2억에 팔고 땅은 8억에 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한다더라고요. 좀 알아들어라 좀.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남의 건데 저 작년에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겁이 좀 많으니까 이해하시고. 자, 요런 식으로 집담한 건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1조권 사선 제한 이야기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